이 영상은 1947년 로즈웰 UFO 추락 사건에서 생포된 외계인 에어럴과 여군 마틸다 맥클로이의 미스터리한 인터뷰 내용을 다룹니다. 로즈웰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례 중 하나로 1947년 7월 뉴멕시코주 로즈웰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로즈웰 육군 항공기지에서 UFO 추락 사건으로 보고되었지만 군부는 신속하게 이 성명을 철회하고 단순한 기상 관측용 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존재 중 하나인 에어럴은 인간의 육신을 영혼의 감옥으로, 지구를 영혼 감옥 행성으로 묘사하며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합니다. 후에 공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에어럴을 수용하고 신문하기 위해 최고 기밀 시설을 설립했으며 오직 선별된 군 인사만이 이 외계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고 인간의 육신은 그 영혼들을 가두어 놓은 감옥이며 지구라는 행성은 영혼이 담긴 인간들을 또다시 가두어 놓은 감옥 행성이라고 하는 에어럴의 주장은 우리에게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주장은 물리적 현실 자체가 영원한 의식에 의해 설계된 정교한 구조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에이럴의 주장의 의미는 인류 역사, 의식, 그리고 현실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1947년 7월 3일 미국 로즈웰 지역의 UFO 추락 사건 현장, 뉴멕시코 사막 전역에 흩어진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외계인 한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처음 도착한 군 인사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지구상의 어떤 물질과도 다른 성질을 가진 특이한 잔해들이 있었습니다. 휘어지면 주름 없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금속 조각들이었습니다. CIA는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주변을 확보한 뒤 생존한 외계인을 마제스틱 작전으로 지정된 비밀 지하시설로 이송했습니다. 공식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이 기지는 특별히 외계 존재와 기술을 다루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모든 인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절대적인 비밀 유지를 맹세한 가운데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마틸다 맥클로이 중위는 모범적인 복무 기록과 보안 허가를 갖춘 간호사로 의료 지식과 초감각적 민감성 모두에서 엄선된 자격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마틸다가 처음 외계인을 만났을 때 즉각적인 텔레파시 연결을 경험하여 군 고위 간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의사소통 이후 마틸다는 공식적으로 외계인 소통 및 간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의 텔레파시 교환 후 그녀는 그 존재를 에어럴이라 이름 지었고 이후 며칠 동안 마틸다와 에어럴은 일반적인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교한 의사소통 방법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최고 기밀 수준의 보고서에 세심하게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텔레파시 소통을 통해서 에어럴은 우주와 인류에 대한 충격적인 우주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고 인간의 육체는 영원한 영혼을 가두는 생물학적 감옥이며 지구 행성 자체는 영혼이 담긴 인간들을 또다시 가두어 놓은 정교한 감옥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어럴에 따르면 지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들에 의해 관리되는 광대한 은하계 통제 시스템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초기 접촉, 에어럴 우주선의 기술적 측면, 그리고 성간 문명의 조직 구조를 탐구하는 1부, 2부, 3부를 먼저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영원한 존재라면 외계인 에어럴은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마틸다와 에어럴은 모든 인터뷰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의문들을 다루고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한 마틸다와 에이럴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군 과학자들과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검사 이후 모두 엄격한 통제 프로토콜 하에 진행되었으며 마틸다는 외계 생명체 에어럴을 여러 차례 인터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인터뷰가 시작이 되고 마틸다는 에어럴이 인간과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는지, 생식기관은 가지고 있는 건지 등 에어럴의 육체적 형태에 대한 점점 더 정교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팀의 분석이 위와 같은 질문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어럴의 생물학적 구성이 지구의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틸다는 에어럴과 수많은 인터뷰를 치르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난 뒤에야 에어럴이라는 존재는 생리학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사실상 성적 구별이 없었지만 에어럴은 태도나 행동면에서 여성성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에어럴은 성 자체가 구별될 수 없는 무성이었고 신체 어디에서도 생식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틸다는 에어럴의 신체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죠. 나는 여성성이 강한 외계인 에어럴을 그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에어럴,
그녀의 몸은 인형 또는 로봇에 가까웠습니다. 장기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에이럴의 몸 안에는 일종의 전기 신경계통으로 이루어진 회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군 의사들이 수행한 수십 가지의 진단 검사에 의해 뒷받침되었지만 에어럴의 신체 근처에서 발생한 장비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검사 결과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으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에어럴은 마틸다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는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틸다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면 왜 여성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가? 나는 창조주의다. 만물의 근원이며 어머니이다. 에어럴은 모니터링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강력하게 등록한 텔레파시 공명으로 응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구하며 마틸다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면 왜 특별히 여성적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을 지칭하는가?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에어럴은 반복했습니다. 나는 창조주의다. 만물의 근원이며 어머니이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지구를 포함해 지구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도 과학적으로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물, 공간, 동물, 식물, 음식 등 그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은 우주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어럴과 에어럴이 속해 있는 도메인 종족은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는 극단적으로 물리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임무 수행을 위해 지구에 정찰을 왔을 때 그들만의 물리적인 육신을 만들어 활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의 본질은 영혼인 것이죠. 또한 에어럴은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육신을 벗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이럴은 현재 물리적으로 감금이 되어 있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외계인의 육신을 벗어 도메인 종족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붙잡힌 자신의 외계인의 육체가 인간들의 손에 남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리에 남아 마틸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고 정부 요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선을 지켜 정보를 전달했던 것이죠. 1947년 7월 3일 에어럴은 로즈웰 UFO 추락 사건으로 처음 발견되었고 7월 9일 CIA의 비밀기지에서 에어럴과 마틸다는 첫 번째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7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에어럴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우주통제부에서 내가 맡은 직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도메인 부대의 일원으로서 당신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제공했다. 나는 앞으로 24시간 이내 이 지구를 떠날 것이다. 마틸다는 에어럴의 말을 듣고서 확신하게 됩니다. 에어럴이 타고 온 우주선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에어럴이 지구를 떠난다는 건 그녀가 그녀의 육체를 두고 영혼만이 지구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에어럴은 추락 당시에 사망했던 자신의 동료들도 진작에 그들의 고향인 도메인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임무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에어럴은 마지막으로 영혼 불멸의 영혼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얘기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영혼은 그들 본래의 자유로운 상태로 그들 각각은 전지전능한 영혼의 존재이다. 영혼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간을 창조할 수 있고 공간에 입자를 둘 수 있으며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고 다양한 형체로 입자를 빚을 수 있다. 또한 그 형체의 움직임을 일으켜 형체들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영혼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된 어떤 형체라도 그것을 생명이라 부른다. 충격적인 말이지만 에어럴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영혼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며 생명체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혼 모두는 신적인 존재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육체와 지구라는 물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되고, 공간 또한 우리가 육체와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 지구 감옥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죽지 않는 영혼 불멸로서 존재하게 되기에 시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물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에 공간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에어럴은 이어서 말합니다. 영혼이 존재한 시간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영혼의 시작과 끝을 가늠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영혼은 그저 영원한 지금 속에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지구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 그리고 우주 전체는 누가 창조해낸 것이며 왜 창조해낸 것일까요? 영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물질적인 우주가 존재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에어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은 공간이나 시간을 창조하고 위치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하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창조된 것은 사라진다. 영혼은 또 다른 영혼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그것을 반복한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영혼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 의해 창조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들 스스로 합의를 해서 시간이나 공간마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때 에어럴과 마틸다가 있는 취조실에 5명의 무장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마틸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군인 2명은 에어럴을 강제로 붙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은 마틸다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남은 군인 1명은 에어럴의 머리에 동그란 밴드를 씌우기 시작합니다. 에어럴의 몸은 뻣뻣해지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틸다의 회고에 따르면 에어럴의 몸이 떨리고 뻣뻣해지는 과정이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기 충격 장치로 에어럴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요. 마틸다는 그저 에어럴의 간호를 맡았던 간호장교였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했고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으며 에어럴의 몸이 힘을 잃고 축 늘어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어럴은 그렇게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마틸다는 조심스럽게 에어럴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보았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군인들은 힘없이 늘어진 에어럴의 육체를 들어 방을 나갔고 마틸다 역시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방을 나와 자신의 숙소로 이동되었습니다. 후에 인터뷰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장군은 마틸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에어럴과 도메인 종족이 미국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에어럴이 지구를 떠나 도메인의 기지로 돌아간다면 에어럴이 지구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도메인 종족에게 보고할 것이고 그것은 미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럴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짧았던 에어럴과 마틸다의 인터뷰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에어럴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IA는 마틸다를 본격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에어럴과 마틸다는 육성이 아닌 오직 텔레파시로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에어럴의 모든 발언은 마틸다를 통해 해석되고 보고되었으며 실제로 이 모든 이야기가 마틸다의 창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요원들은 마틸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고 진실의 약물이라 불리는 펜토탈 나트륨까지 주입하며 신문했지만 마틸다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진술만을 반복했고 거짓말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에어럴과의 인터뷰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되자 군 당국은 마틸다를 전역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제로 해야 했고 그렇게 정부는 마틸다를 사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마틸다는 남은 생애 동안 정부와 군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에어럴과 나눈 모든 대화를 정부 모르게 세심하게 기록해왔고 군에서 전역한 후에도 이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관했습니다. 마틸다는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며 뉴멕시코의 작은 마을 그레디에서 지역병원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외면 아래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우주적 지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부 요원들은 정기적으로 의료 방문이나 공공 서비스 점검을 가장하여 그녀를 감시했지만 마틸다의 완벽한 행동은 그녀가 지시대로 사건의 기억을 억압했다고 그들을 확신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7년 마틸다는 83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고 말기암 진단을 받아 6개월도 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주와 인류에 대한 진실을 평생 침묵해온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함께 이 지식을 간직하며 살아온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 위험하지 않아 보여서 감시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마침내 보관해온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틸다는 숨겨둔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정보를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외계 현상에 대해 열린 자세와 철저한 연구로 알려진 작가 로렌스 스펜서를 선택했습니다. 마틸다는 평생 비밀리에 보관해온 자료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편지를 스펜서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1947년 이후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과 비밀들을 침묵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내 남은 시간마저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나이 83세. 나는 안락사로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진 이 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밖에 살 수 없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이 자료에 담긴 정보가 인류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이 이 정보를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2007년 8월 12일 마틸다 오도넬 맥클로이. 발신인 표시가 없는 이 신비로운 소포를 받은 스펜서는 처음에는 동료 UFO 연구자로부터 온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봉된 편지를 읽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그는 후에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실존적 위기라고 표현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펜서는 17일 동안 집중적으로 마틸다가 보낸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상세한 인터뷰 기록뿐만 아니라 에어럴의 해부학적 스케치, 우주선 추진 시스템 도표, 여러 은하계에 걸친 도메인의 영토로 설명된 지도, 그리고 유사한 학술 이론보다 수십 년 앞선 의식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진위성은 스펜서가 알 수 없었던 기밀 정부 작전에 관한 세부 사항들, 즉 그가 나중에 정보자유법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특정 이름, 날짜, 장소들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특히 설득력 있었던 것은 최근에야 다른 문서에서 기밀 해제된 1947년 군사 프로토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스펜서는 이러한 계시로 인한 깊은 충격에서 몇 주 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에어럴의 인간 존재의 진정한 본질에 관한 주장들이 그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양자 물리학자, 종교학자, 전직 정보 장교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동료들과 상의한 후 스펜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틸다가 소설 형식으로 출판하라고 제안했던 것과 달리 스펜서는 개인적 안전의 우려를 뛰어넘는 도덕적 의무라고 느낀 바에 따라 변경 없이 사실 그대로 모든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결정에는 1947년 이후 인류의 집단의식이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는 평가와 에어럴의 우주적 관점을 통해 현재 전 지구적 위기들의 다른 접근법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일리언 인터뷰라는 제목의 책은 작은 독립 출판사를 통해 특별한 홍보 없이 출간되었지만 UFO 연구 서클과 놀랍게도 양자의식 연구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학계의 반응은 예상대로 대체로 무시하는 경향이었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에어럴이 설명한 원리들이 양자역학과 의식 연구의 새로운 이론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기관들은 로즈웰 사건이나 외계인 접촉의 존재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탐사 기자들은 책이 출판된 후 몇 달 동안 특히 1940년대 후반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밀 문서들의 재분류가 이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펜서는 익명의 출처를 통해 마틸다 맥클로이가 편지에서 언급한 대로 스위스에서 의사의 도움으로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망 증명서에는 전이성 췌장암이 사인으로 기재되었으며 그녀의 바람대로 장례식 없이 화장되었습니다. 유가족이 그녀의 소지품을 찾아가지 않았고 소지품 목록에서 사라진 개인 물품 상자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에일리언 인터뷰 출판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 이야기를 검증하거나 반박하려 시도했으며 양측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학술 서클에서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텍스트와 관련 자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어럴 인터뷰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